안녕하세요. 한국영상대 웹소설가 교수 김유열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아주 짧은 강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강의 제목은 글쓰기와 표절, 그리고 기법과 문체라는 제목인데요. 이거는 창작 방법에 대한 강의는 아니고 우리가 창작에 대해서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창작에 대한 시야와 사고를 넓히자는 취지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물론 이 강의가 한국영상대 웹소설가 강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섣불리 오해는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는 웹소설을 창작하는 실전 수업들은 물론이고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인물, 사건, 세계관을 설정하고 플롯을 구성하는 작가를 위한 수업뿐만 아니라 PD를 위해서 저작권 이해, 교정 교열, 디지털 퍼블리싱 같은 실무적인 내용들을 같이 수업에서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웹소설 작가나 PD가 되기 위해서 실무적인 수업을 배우고 싶은데 혹시라도 그런 실용적인 수업이 없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약간은 잡담 같으면서도 동시에 뼈가 있는 우리가 창작자로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웹소설과에서 배우게 될 내용의 어떤 맛보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글쓰기와 스토리 창작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윌리엄 놀튼 진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에서 일을 시작했고 기자로서 일을 시작했고 그 뒤로는 작가, 드라마 제작자, 영화 비평가, 교육자로 정말 글쓰기와 스토리텔링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도맡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말 기억하시나요? 명료한 생각이 명료한 글이 된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윌리엄 진서가 한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중소설가인 스티븐 킹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글쓰기는 생각을 정제하는 것이다. 스티븐 킹은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장르 소설가로서 미저리라든가 캐리, 샤이닝 등의 굉장히 대작 소설을 쓰기도 했고 그 소설들이 대부분 영화화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윌리엄 진서와 스티븐 킹 같은 이런 대가들끼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 진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그는 예일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쳤고요. 생전에 18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그 중 한 권 중에 15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간 굉장히 유명한 작법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On Writing Well이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이 대단한 건 그 판매 부수가 150만이 넘었다는 사실만은 아닙니다. 뭔가 글을 잘 쓰고 싶어서 진짜 안달난 사람들, 글 지망생들을 위한 어떤 윌리엄 진서의 따뜻한 인간미와 다정함이 담겨있는 그런 조언들이 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인간미가 되게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한국어로는 글쓰기, 생각쓰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On Writing Well이라는 거를 직역을 하면 이거를 제대로 쓰기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의미상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은 논픽션을 제대로 쓰는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하지만 꼭 논픽션을 쓰는 데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소설이든 웹소설을 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글쓰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는지, 글을 제대로 쓰려면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방법들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사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누구나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화면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에 실린 다른 말인데 창작은 기법과 문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법과 문체. 얼핏 보면 우리가 두 개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기법을 테크닉, 문체를 스타일이라고 바꿔보면 조금 더 차이가 선명해지나요?
사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기법과 문체라는 한자어를 들었을 때 더 이해가 잘 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영어 단어를 들었을 때 더 이해를 확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외래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기법을 테크닉, 문체를 스타일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법, 그러니까 테크닉,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많은 기법들을 배웠죠. 비유법, 대조법, 강조법, 서리법, 대구법 이런 것들이 글쓰기의 어떤 기술적인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 우리가 국어 시간에 이거 다 배운 것들인데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짧고 핵심만 전하는 간결체, 길게 여유 있게 산책하는 느낌의 만연체, 씩씩한 느낌이 묻어나는 강건체, 수식과 수사가 화려한 말빨이 죽이는 그런 화려체, 감정을 최대한 빼고 전달하는 건조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형적 문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체에는 또 개성적인 문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성적 문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작가들 개개인의 성격과 느낌이 담기는 개인 특유의 문장 스타일, 일종의 멋, 그게 바로 개성적인 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법보다는 문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작가들입니다. 김훈이나 하루키 같은 작가들이죠. 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한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어딜 내놔도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자신들만의 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작가가 되려면 글쓰기 기법만 뛰어나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유의 문체가 있어야만 비로소 대작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훈이나 하루키나 다른 유명한 대작가들의 작품들은 작가를 모르고 읽어도 누가 썼는지 짐작이 가거든요. 소설의 문장만 봐도 작가가 느껴지게 만드는 것. 저는 이게 또 작가의 위대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글이라는 건 굉장히 보편적인 거잖아요. 누구나 다 읽고 쓰는 거고 누구나 다 문장을 이루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편적인 활자들의 집합에서 누군가의 특징을 담아낸다는 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작가들은 그 어려운 일들을 해냅니다. 소설만 봐도 누구의 문장인지, 작가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 느껴진다는 거. 그런 작가들을 우리가 위대하다고 부르는 거는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훈이나 하루키 같은 작가들의 경우 우리가 일가를 이루었다, 대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바로 이 문장만 봐도 누가 썼는지 느껴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어떤 흥미를 돋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전환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문체가 그런 거다, 이런 거였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표절 이야기를 제가 한번 여기에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두 장의 포스터가 지금 보이시죠? 이 두 장은 표절일까요? 모방일까요? 어느 쪽이 어느 쪽을 표절하거나 모방했을까요? 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오른쪽의 여자 얼굴이 먼저 나왔고 그리고 왼쪽의 할머니 포스터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왼쪽의 할머니 포스터가 표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왼쪽 포스터가 오른쪽 포스터의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죠. 하지만 논란은 남았습니다. 이 두 장의 예시가 광고계의 표절 얘기라면 웹소설계는 어떨까요? 저는 감히 예상해 보건대 이 표절 문제가 앞으로 웹소설계에서도 점점 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몇 년 전 웹소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이너한 취급을 받았을 때는 사실 표절이 큰 논란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이건 누가 봐도 좀 너무 심하다. 그런 글들은 표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사실 웹소설 분야가 표절에 그렇게 민감한 분야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더 몰리고 웹소설 시장이 더 커져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작가들의 입김이 강해질수록 이 저작권과 표절 문제는 앞으로 웹소설계에서도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현실은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는 않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가이드라인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술 논문에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뭐 이공계 분야는 또 다른 기준이 있겠죠. 어쨌든 다른 분야보다는 우리 학계에서 그나마 이 표절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엄밀하고 빠른 대응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 표절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논문의 어떤 표절과 관련된 저작권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학계에서 이렇게 가장 기준을 엄밀하게 정해서 표절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기준 같은 경우에 6단어 이상 연속으로 이어지면, 그러니까 다른 논문이나 다른 책과 6단어 이상 똑같이 이어지면 그건 표절이다. 그리고 인용 표시가 없이 다른 사람의 글 일부를 가져오면 표절이다. 이게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렇게 표절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데, 그러나 스토리 콘텐츠에서는 어떨까요? 웹소설에서는 또 어떨까요? 아직까지 사실 우리가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모두에게 완전히 합의된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우리 웹소설가의 저작권 수업을 나중에 들으시면 될 건데, 여기서는 이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웹소설 같은 스토리 콘텐츠에서는 표절 판정이 다른 분야보다 더 쉽지 않은 면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모방과 표절의 경계선은 매우 불분명하거든요. 이 사진은 유시와 시인의 시집 표지입니다. 그런데 이 표지가 이 오른쪽에 원본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누가 봐도 굉장히 흡사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그저 우연은 아닐까? 어떤 이 풀잎 끝에 달린 새싹을 표현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우연의 일치는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지구상에 완전히 새로운 컨텐츠가 있을까? 만약에 소설이라면 지구상에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가 있을까? 사실 그 어떤 스토리든 간에 전에 나왔던 작품들, 전에 나왔던 스토리들을 따라하거나 비틀거나 아니면 뒤집거나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나온 스토리는 그 전대에 있었던 스토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리터러리 컨벤션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원전 그리스 시대를 생각해 보면 소포클레스라는 희곡 작가가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희곡을 썼죠. 근데 그 모티프가 2000년이 지나서 어떤 먼 동방의 한국에서 올드보이라는 21세기 한국 영화의 어떤 대작품의 모티프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희곡이나 연극 이런 게 없었으면 사실 여러분들 지금 넷플릭스를 볼 수가 없는 거죠. 현대에 나온 모든 스토리는 오래전에 나온 인류의 어떤 근원적인 이야기들, 신화 전설부터 시작하는 그 근원적인 이야기들에서부터 변조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변형하고 또 한 번 변형한 그런 스토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신 그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만일 모든 스토리가 리터러리 컨벤션 속에서 이전의 스토리가 지닌 영향을 받아서 창작이 된다면 스토리에서 표절을 따진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네, 충분히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작, 글쓰기, 스토리 작성이라는 거를 기법과 문체의 관점으로 봤을 때 모방이 아닌 표절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절에는 뭐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표절에는 이 그림을 보시면 원본을 모방해서 다른 새로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원본을 그저 표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절에는 기법만 있을 뿐 문체가 없는 거죠. 원본을 모방하는 경우에, 원본을 모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기법과 문체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방에는 문체가 있고 표절에는 문체가 없다. 스토리텔링에서, 특히 소설에서 모방과 표절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 관점에서 아주 간단해지는 거예요. 문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표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방은 이전의 작품을 잘 참고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어떤 새로운 의미들을 획득을 하는데, 일반적인 표절은 그런 새롭게 획득되는 의미나 새롭게 획득되는 문체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기법을 써서 표절을 해도 거기서는 어떤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윌리엄 진서의 창작은 기법과 문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여기서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문체는 결국 단순히 문장을 멋들어지게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토리에 작가 고유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어떤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영상대 웹소설과의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문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문체를 가진, 자신만의 문체를 가진 웹소설을 창작하는데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웹소설을 쓰는 기법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문체를 확립하고 기법과 문체를 모두 갖추는 그런 뛰어난 웹소설 작가가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대중성만이 아니라 문학성도 인정받는 그런 웹소설을 쓸 수 있기를, 그걸 제가 지금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영상대 웹소설과는 학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문체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웹소설가가 되는 길에는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영상대 웹소설과가 든든히 뒤를 받쳐서 여러분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도움들을 저희가 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진서가 말하길 글을 제대로 쓴다는 것은 자신의 글쓰기를 믿고 자신을 믿고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고 자신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결국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유튜브 강의를 찍은 거는 윌리엄 진서의 이 말이 갖는 어떤 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영상대 웹소설과에서 함께 탁월한 사람, 탁월한 작가, 탁월한 PD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 한국영상대 웹소설과 교수 김희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